자, 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4강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어,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을 두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구나 라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 나라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변한 진안의 사만이 있겠다. 교과서는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 먼저 고조선의 건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단군 신화를 그냥 떠올려보는 정도로만 하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세 가지, 총 1번 미송리식토기, 두 번째 비파용 동검, 그리고 세 번째 바둑판식 말고 탁자식 고인돌을 예로 들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조선의 대표 유물을 가지고 고조선의 문화권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를 유추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봤을 때 고조선의 영토와 고조선의 문화권이 대충 이 정도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계의 대표적인 고조선 유물로 알 수 있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유물에서 영토 얘기하면서 영토 관련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어. 고조선의 영토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지가 이동했었다라고 하는 이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고조선 영토의 초기 중심지는 바로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동 지역이었지만 고조선이 중국 세력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패배하면서 전국시대 연나라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밀려서 내려오게 되니 그곳이 바로 지금의 평양 근처인 한반도 북서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토는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이어서 고조선 시대 철기의 그런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변화하게 된다.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한반도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어.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유명한 유물이었던 거친 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가 되면은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짜잘짜잘한 무늬인 잔무늬 거울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철기 시대 때 있었던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료학습도 진행을 했어. 고조선의 팔조법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아,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면 상해를 입히는 걸 봤을 때 사람을 다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구나. 근데 이 의지는 어디서 왔다? 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농경사회였는데, 농경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1번이나 2번 항목에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고조선의 문화를 엿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자,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보니까, 아, 남의 물건, 너의 물건, 이것은 사유재산이 존재했고, 노비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고조선은 벌써 신분제 사회로 넘어왔구나. 이전에 신석기나 구석기 같은 평등 사회가 아니라 청동기를 기반으로, 그리고 철기 문화 때 문화를 발전시킨 고조선, 이때 이미 노비, 신분제 사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1인당 50만 전, 50만 전 돈, 화폐, 당시에 이미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철기시대의 고조선의 발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봤을 거야. 철기시대의 고조선은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중국 세력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성장했어. 교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칼 모양의 명도전이었어. 중국 연나라의 돈이었지. 자, 그런데 고조선은 이 연나라와 교류만 한 것이 아니라 대립도 했었어. 여기 있는 연나라와 고조선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패배했다. 그래서 동쪽 요동 지역을 상실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까 영토 얘기할 때 체크를 했었어. 그거를 철기 시대의 중국과의 대립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고조선은 결국에는 한나라라고 하는 중국 내부의 거대한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한 이유 두 가지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을 거야. 첫 번째는 중개무역이었고,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너무 과하게 취했었고, 두 번째로는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나라의
책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고조선은 1년 정도 한나라와 전쟁을 하지만 패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한나라는 멸망시킨 고조선의 땅에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이라고 하는 한 4군을 설치하는데 바로 낭랑, 현도, 진번, 임둔이 그것이다. 비록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이 이쪽에다가 중국이 다스리는 땅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었으니 바로 진번과 임둔이 금방 멸망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한 4군을 몰아내려고 노력했고 결국에 313년에 고구려가 낭랑군을 완벽하게 몰아냄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오늘 배울 본격적인 내용,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가 한국 역사를 머릿속으로 흐름을 쫙 정리를 했을 때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 이런 식으로 누구나 머릿속으로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고조선 이후에 삼국시대가 바로 매끄럽게 짠 하고 전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는 해. 그래서 고조선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삼국시대의 이미지, 이런 명확한 영토를 갖고 있고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명확하게 딱딱딱딱 나누어진 시대로 바로 순식간에 점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배울 수업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가 성립했고 그 여러 개의 나라가 서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진행되게 되고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면서 점점 발전한 나라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영토가 바뀌어 나가는 거야. 역사라는 것이 한 번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조선 이후에 삼국시대니까 삼국시대는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도만 보더라도 철기시대 여러 나라를 그린 지도인데 보면은 영토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지. 굉장히 흐리게 그리고 그것도 각각의 나라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영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철기 시대에 여러 나라가 성장할 때 처음부터 명확한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의 이름들과 위치들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는 부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도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 항상 중학교 수준이든 고등학교 수준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 수준이든 나중에 한국생명력검정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이 지도에 나오는 나라들의 위치는 항상 주요 출제 포인트니까 꼭 위치 정도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 먼저 우리 민족들의 활동 범위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나라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는 사실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 고조선이 이쪽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밀려나게 됐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나고 나서 이쪽에서는 부여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부여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망한 거는 5세기.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700년 정도의 기간을 존속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부여는 송화강 유역이래. 뭐라 그래, 송화강 같은 거 평해가 많아서 농사도 많이 짓고 목축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 그리고 제천 행사 같은 행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제천 행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 국가들이 많이 했던 건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빚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제사 지내는 거와 천 하늘의 그런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 부여가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주몽 알지 얘들아? 고구려를 세웠다는 신화가 전해내려오는 주몽, 그 주몽이 바로 부여 출신이야. 부여에서 내려가서 남하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그리고 훨씬 남쪽에 있는 백제, 지금의 마한, 여기 지도에는 마한 지역이 나중에 백제가 되는데 이 백제도 나중에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름을 바꾸는데 무엇이라고 바꾸냐? 남부여라고 바꿔. 우리는 부여를 계승한 남쪽에 있는 부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백제가 부여를 계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제를 처음에 세웠던 온조나 비류 같은 인물들도 고구려에서 나오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남하하게 되는데, 고구려 자체가 주몽이라는 사람이 부여에서 왔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고구려랑 백제랑 전부 다 부여의 그런 계통이다라고 하는 점. 결국에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되게 메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와 백제가 그 뿌리가 부여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가 다른 국가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여라는 국가를 이번 시간에 처음 안 친구들도 있을 거야. 꼭 체크해 주길 바란다. 자,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있어. 바로 연맹국가인데,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하면은 왕이 가운데 딱 있고 왕의 권력이 세서 왕이 명령하면 왕의 부하들은 전부 다 따르고, 왕이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 그럼 하지 말고, 왕이 막 귀족들한테 너 이거 해 그럼 막 귀족들이 오오오 뭐 폐하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옛날의 국가는 왕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가 않았어. 부여가 대표적인데, 부여는 여러 개의 부족이 연맹한 형태의 국가야. 그래서 이거를 연맹왕국 혹은 연맹한 형태의 국가 정도로 부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전부 다 부여지만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따로 있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부족, 왕도 어떠한 부족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왕 이외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별도의 구역에 별도의 부족에 별도의 부족장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같은 부여고 얘가 왕이기는 하지만 얘네 부족에서는 얘네 부족장이 따로 있고, 얘네 부족에서는 얘네 부족장이 따로 있고, 얘네 부족에서는 얘네 부족장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왕도 얘네 부족의 일에는 쉽게 개입할 수가 없고 별도로 다스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랑은 약간 다르지. 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왕국의 이미지, 강력한 왕의 이미지랑은 살짝 다를 거야. 이게 국가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권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연맹을 했던 연맹 형태의 국가라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연맹 형태의 국가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들의 이름, 그리고 부족들이 별도로 다스렸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은 고구려로 넘어갈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겠지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 뭐 고주몽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주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짜잔 하고 고구려를 세웠다는 건 아니고, 원래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이쪽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고 해. 토착 세력들이 있어서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이 베이스에 부여 출신의 주몽이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건 아니고 고구려가 원래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몽이 오면서 좀 더 고구려가 발전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이 주몽은 부여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좀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 어때? 이런 수렵도 같은 이미지 좀 잘 맞지?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 모를 작은 나라들을 많이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고, 또 중요한 게 한나라가 세웠던 한군현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성장은 사실 중국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고구려는 처음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현도군, 한나라가 세웠던 4개의 군현 중에 하나인 현도군이랑 끊임없이 싸워서 현도군을 계속해서 이쪽 옆쪽으로 밀어내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없애버리는 데 성공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이긴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 낙랑군까지도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등 한 군현과의 싸움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 고구려 역시 제천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고구려의 결혼 풍습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 서옥제는 뭐냐면은 고구려에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의 집에 마당에 서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별도의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자 집에서 여자네 집을 위해서 뭐 일도 해주고 뭐 농사도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크면은 다시 이제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서옥제다.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서옥제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사위를 데려와서 이제 노용력을 쓴다라고 해서 대릴사위제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그냥 재미로 고구려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새도 장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결혼에 있어서 장가를 간다는 건 남자가 여자 집에 간다는 의미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예전에 있었던 대릴사위제 풍습 같은 것들에 남아 있어서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이 남아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으로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예시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그냥 재미삼아 고구려 애들은 저렇게 연애하고 저렇게 결혼했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 군영과 싸웠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부여처럼 연맹 형태의 국가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초기에 그랬어. 여러분들이 고구려하면 강력한 왕, 강력한 군사라고 생각하잖아. 그건 고구려가 발전됐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2단계, 이제 막 여러 개의 국가가 생기고 있는 초기 단계에는 고구려 역시 연맹 형태의 국가였어. 여러 개의 집단들이 연맹한 형태였다. 대표적으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5개의 부족이 업그레이드했던 5부, 5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각 부족, 이 각 부의 대장이라고 하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가 몰라도 돼. 이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국가의 운영 방침을 정했다. 만약에 왕권이 충분히 강했다면 뭐 부족, 부, 거기에 대장, 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왕이 하면 되지.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 이때는 아직 부족에서 출발한 5개의 부의 연합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부의 대장인 가들의 그런 대가의 입김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중심은 제가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각 부의 지배자인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되겠다. 고구려의 왕도 이 5개의 부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거야. 물론 한 부가 나중에는 그 왕을 계속 쭉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고구려 역시 초창기에는 왕권이 완벽하지 않아서 연맹 형태의 국가였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나라. 여기부터는 조금 더 생소하다, 그지? 근데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잘 기억을 해두자.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 농경과 해산물이 발전했다고 해. 해산물은 당연히 바다니까 많이 발전했겠고, 농경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산이지만 이쪽에 보면은 평야가 약간씩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농경이 발달했던 것 같아. 하지만 문제가 이쪽이 산으로 막혀 있고, 이쪽이 강력한 고구려가 버티고 있고, 이쪽에는 중국 세력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눌려서 발전이 느렸어.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존재했지만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었어. 왕이 없다는 거는 하나의 구심점이 없고,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발전이 느렸던 옥저와 동해는 이후에 발전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흡수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옥저랑 동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다. 자, 각 나라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대. 민며느리제는 너희들 민문이 토기해가지고 이제 그 무늬가 없는 게 민문이 토기라 가지고 민며느리제 하면 며느리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민며느리제는 결혼은 원래 성인들이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민며느리제 하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혼인의 약속을 하고 어린 여자애를 남자 집에 데려와 가지고 이제 며느리로 삼아서 계속 키우는 것을 이제 민며느리제라고 한다. 약간 일종의 좋은 풍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니? 뭐 화장하고 묻어주고 뭐 그러잖아, 그지? 옥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그 뼈만 남도록 잘 이제 뼈만 남게 이렇게 잘 썩게 해가지고 그 뼈만 남으면은 그걸 가족들의 그런 공동으로 하는 상자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가족, 뼈, 올, 인, 원, 박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가족뼈를 하나의 상자에 넣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줘. 알았지? 중학교 레벨에서는 그냥 옥저랑 동해가 여기 있었는데 얘네는 고구려보다는 발전 단계가 늦었다. 이 정도만 체크해줘도 훌륭하다.
자, 동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철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고, 동해에서 특징적인 건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책화의 풍습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책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해에 각 부족들이 있어. 각 부족이 여러 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들이 서로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서로의 영토를 침입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바로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다. 이게 뭘 의미하니 얘들아? 같은 나라인데도 부족끼리 서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건 뭐야? 그냥 나라라고 하는 형태는 있지만 그것이 강력하게 묶여있지 않다는 거잖아. 결국에 국가의 발전 단계가 느리다는 거랑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책화라고 하는 풍수만 보더라도 이거 뭔가 좀 하나를 뭉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하나를 뭉쳐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느린 것 같은데? 그래 동해는 발전 단계가 느렸으니까 언젠가 먼저 성장한 다른 나라한테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 나라 뭐가 있을까? 동해 근처에 큰 나라? 고구려가 동해를 공격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계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 과정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 삼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게.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인 삼한 이 세 개의 한이 모여서 삼한이라고 부르게 된다. 여러분들 팁을 주자면 꼭 마한, 변한, 진한 순서로 외워라. 안 그러면 헷갈려. 왼쪽부터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순서로 외워 알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지도에서 어디가 마한이고 어디가 변한이고 어디가 진한인지 헷갈린다 알았지? 마한, 변한, 진한, 마변진 이렇게 외워 알았지? 자, 삼한 같은 경우에는 마한, 변한, 진한 세 개가 뭉쳐서 삼한이지만 또 각각 마한, 변한, 진한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조금만 나라가 있어. 마한 54개, 변한 12개, 진한 12개의 조금만 나라들의 연맹을 우리가 삼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중에는 마한의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여서 그 나라의 대표가 마치 왕 같은 존재로 국립을 했다고 한다. 뭐 우리나라 남쪽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벼농사도 발전했겠고 벼농사가 발전하니까 당연히 제사도 잘 지내야겠지. 제춘 행사 같은 것도 했던 거야. 그리고 특징적인 게 변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쪽 나중에 가야로 변하는 지역인데 이쪽 변한 지역 같은 경우엔 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 철을 이쪽에 낭랑 지역에 수출을 하고 아니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수출을 하는 등 변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시기를 굉장히 옛날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회, 교육 같은 것들을 활발히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체크해주면 좋겠다. 삼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건데 제사장의 명칭이 천군이다 얘들아. 근데 이 천군이 다스리는 땅이 소도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 이 소도라고 하는 땅은 천군이 다스리는 제사에 관련된 땅인데 여기는 정치적 지도자인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않았어. 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거지. 결국에 정치적 지도자인 군장, 왕 이런 것과 별개로 천군 그리고 소도 구역이라고 하는 별개의 제사 관련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봤을 때 우리 삼한 사회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재정 분리 사회구나. 이 시기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일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삼한은 천군과 소도의 존재를 보건대 이건 반드시 재정 분리 사회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길 바란다. 소도 뭔가 신성 구역이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 이것을 소도라고 한다. 신성 에리아. 자, 그래서 소도인데 그래서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소떼지 소떼 이 소떼가 이런 소도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소도가 쭉 계승돼서 지금의 소떼에 이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삼한 같은 경우에는 마한, 변한, 진한이 각각 어떤 나라로 변화했는지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마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백제가 되고 그리고 변한 같은 경우에는 가야, 진한 같은 경우에는 신라. 변함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가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한 같은 경우에는 목지국이 아니라 원래는 조금 작았던 국가인 백제국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여기를 전부 다 백제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 진한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 있던 사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성장을 해서 결국에 진한을 다 차지하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얘기를 했듯이 삼국시대라고 했을 때 삼국시대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고구려 이만하게 빵, 백제 빵, 신라 빵, 가야 빵 이렇게 영토를 척척척척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들이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들이었어.
고구려 역시. 그런데 이게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점점 커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촥 이거 색깔 바꿀게. 이렇게 촥 이런 느낌으로 고, 백, 신, 가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발전해서 변화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에 여러 나라의 성장 시기라는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의 국가가 이렇게 막 군립했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다. 고조선 이후에 바로 삼국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첫 번째 중요한 나라는 부여였다. 부여는 고구려랑 백제와 연관이 있었다. 고구려의 주몽이 부여로부터 나왔고 백제는 다시 고구려 나왔으니 고구려와 백제가 전부 다 부여의 계통이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꿀 정도로 부여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해주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완벽하게 권력을 확장시키지 못해서 초기 국가의 단계였던 연맹국가, 여러 개의 부족이 연맹한 형태의 국가였던 연맹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에는 연맹국가였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동네랑 싸우면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옥저랑 동해, 우리나라 오른쪽 끝에 있었지.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느렸어. 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고구려에 멸망하게 된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 이 풍습만 보더라도 부족끼리 같은 나라인데도 못 들어가? 이거 얘네 굉장히 국가라고 보기엔 느슨한 형태였구나. 이거 발전이 느리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었겠다. 자, 마지막으로 삼만, 마한변환 제난에 삼한이 있었다. 여러 소국들이 연맹했었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천군이랑 소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천군, 소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분리였구나 라고 하는 점들 알아두면 좋겠다. 포인트로 변환 지역에서 뭐가 유명했다? 철이 유명했다. 이런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야 할 때도 가야에서 철이 발달하거든. 그 철이 어디서 온 거겠니? 변환 때부터 발달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5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시작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